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조용히 무시당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왔던 시간들. 하지만 어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시당할수록 더 깊이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1. 당신이 무시당할 때 진짜 무너지는 건 자존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눈빛, 대화 중 끊어버리는 말투, 존재를 투명하게 만드는 침묵의 공기 속에서 당신은 몇 번이나 마음속 기준을 바꾸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였고, 그 다음엔 이 사람과 맞춰야 하나였고, 끝내는 그냥 참자, 나만 피하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그 기준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엄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철학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고귀하다. 이 말은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깎여야 할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할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시당할 때 당신은 타인의 눈빛에 먼저 반응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꺼지려는 기준을 다시 밝히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작아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불꽃을 감싸 쥘 손부터 찾아야 하니까요. 무너지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순간 사람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장은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품격 있으면서도 분명한 경계를 가집니다. 무시당했을 때 침묵은 때로 내 존재를 사라지게 만들고 분노는 나를 방어적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자의 철학은 이런 태도를 말없이 닮아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자기 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존재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오늘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릴 때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관계의 바닥을 조용히 흔듭니다. 두 번째 말, 그 말엔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 문장은 침착하지만 절대적인 선을 그어줍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평온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힘이 담겨 있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해석이라고.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그 말에 잠시나마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의를 거두는 순간 무시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엔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는 쪽이 아닙니다. 당신은 해석을 다시 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는 고요한 무기로 더 멀리 나아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당신의 갑옷입니다. 4.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례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불안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결핍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중일 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비유했죠.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부수려 한다. 그들은 사실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패, 자기 두려움, 자기 무력함에 지쳐서 당신의 빛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 무시 앞에서 스스로를 깎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그의 문제이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해하려 들지 말고 무너지지도 마세요.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그가 당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뱉어낸 것일 뿐입니다. 5. 세 번째 말, 지금 말투가 좀 불편하네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단순한 문장이 공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너 왜 그래? 가 아니라 내 감정의 선을 건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투는 감정의 그릇이고 그 그릇이 찌그러졌을 땐 누군가는 조용히 말해줘야 합니다. 지금 말투가 좀 불편하네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고 당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공감과 배려는 선명한 경계 위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말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로 그어야 합니다. 6. 네 번째 말, 그건 내 판단에 맡겨주세요. 이 말은 권위를 되찾는 문장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선택을 평가하거나 당신의 삶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일 때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내 판단에 맡겨주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간섭을 막는 방패이자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알기 전에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다른 이의 판단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의 방향키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다만 내 기준의 자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말 한마디로 품격을 지킨다는 건 곧 내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일이니까요. 7. 관계에서 기준을 빼앗기는 순간 존재도 희미해집니다. 처음엔 그냥 맞춰주는 거였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취향, 당신의 말투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는 조율이지만 무시가 반복되면 조율이 아니라 지워짐이 됩니다. 당신이 지운 건 말이 아니라 존재의 윤곽이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새는 하늘을 나는데 날개가 필요하지 않다. 그는 바람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곧 자기만의 흐름을 따라 사는 존재는 남의 기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당신은 날개를 잃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잃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따라 날다 보면 언젠가 당신만의 방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는 내 바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이 관계를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8. 다섯 번째 말, 나는 그 기준엔 따르지 않아요. 이 말은 선언입니다. 세상의 잣대, 가족의 기대, 상사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 재단할 때 당신은 기준 자체를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기준엔 따르지 않아요. 이건 반항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당신은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든지도 모를 기준을 그저 받아들이지 않고 왜라고 묻는 사람. 칸트는 인간이 성숙해지는 첫걸음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는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는 타인의 기준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9. 여섯 번째 말, 이 대화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이 말은 담담하지만 가장 단호한 거절입니다.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이 반복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이 말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그 침묵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라오쯔는 말했습니다.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강한 것을 이긴다. 당신은 이 말로 부드럽게 관계의 균형을 흔듭니다. 그 말이 무거운 이유는 상대를 향한 단절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향한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무분별한 대화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상대에게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이 대화가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당신이 보여주는 거죠. 10.
무시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별 의도 없었어라는 말로 자신의 언행을 무력화시키고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라는 말로 당신의 상처를 지워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 정도는 그냥 넘겨야 하는 걸까? 하지만 철학자들은 거꾸로 묻습니다. 그 질문은 진짜 당신의 질문인가요? 삶에서 가장 헷갈리는 순간은 내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했다면 그건 불편한 일이었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를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그 말은 당신이 누군가의 말로 스스로를 왜곡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지도 위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하고도 아무 일 없던 듯이 지내는 것이 품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 당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당신은 바람처럼 흐르되 돌처럼 자리를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이에게 매달리는 대신 나를 더 분명히 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11. 존중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존중이 빠진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상대를 끼워 맞추는 일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당신은 말수가 줄어들고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고 어느새 침묵을 안전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철학자들은 타인이라는 존재를 내 삶에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춰주는 거울로 보았습니다. 그 거울이 나를 왜곡시킨다면 그건 더 이상 거울이 아니라 내 시선을 가리는 벽이 되는 것이죠. 장자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가까워도 멀다. 그 말처럼 무시를 견디는 것이 애정이 아니라 내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관계는 연결이지만 경계 없는 연결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12. 사람은 자신이 보는 방식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경쟁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존중을 주지 못합니다. 무시란 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불안과 패배감의 언어입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의 방식이 그렇게 굳어버린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방식을 바꾸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눈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관계에서 보는 방식은 곧 존재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무겁게 건네지 마세요. 철학자 칼 포퍼는 말했습니다. 모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지만 그 문제를 잘못 설정하면 해결은 파괴가 된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문제는 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가 아닙니다. 왜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가입니다. 문제를 바꾸면 삶도 바뀝니다. 13.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삶은 결국 고요한 혁명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웃으며 넘기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눈빛 하나, 조용한 한 발짝의 물러섬이 당신을 다시 당신 쪽으로 되돌리는 여정이 됩니다. 철학은 거대한 사유가 아니라 작은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을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 오늘 당신이 스스로를 더 단단히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철학자의 첫걸음입니다. 14. 무시당할 때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니라 경계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말 꺼내봤자 더 피곤해질 뿐이야.
나만 조용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지.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침묵이 진짜 평화를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자존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의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는 고요한 침묵이 아니라 필요한 말은 제때 꺼낼 줄 아는 경계의 힘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허락하고 어떤 시선을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품격이 될 수 있지만 무시 앞에서는 방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경계를 말로 지켜내세요. 그 말이 관계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15. 경계를 말로 지키는 사람은 관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의 가장 흔한 특징은 말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불편을 삼키고 결국엔 자신도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하지만 철학자들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존재는 표현을 통해 확립된다고. 이건 나에게 불편했어요. 그 말은 조금 무례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라오츠는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부드러움 속에서 스스로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되지 않습니다. 16. 내 안에 무시를 허락하는 또 하나의 나가 있다면 무시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는 반복해서 그런 관계에 머물렀는가? 왜 나는 침묵했고, 왜 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깊은 사유를 일으키는 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반복하게 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만약 당신 안에도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익숙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래된 상처가 만든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습관과도 이별할 때입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눈빛을 바꾸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 번 더 묻는 일입니다. 17. 무시당한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상대의 무시를 견디고 난 뒤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라는 자책이었을 겁니다. 그건 분노보다 앞서는 수치심입니다. 존중받지 못한 순간에 나 자신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부끄러움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 감정을 수치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건 다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단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존중과 소통을 통해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존중받지 못했을 때 당신이 느끼는 부끄러움은 그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고귀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애써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안에 철학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18. 분노는 자신을 회복하라는 신호입니다. 무시당한 후 다시 떠오르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때로 참을 수 없이 거칠고 말보다 먼저 행동하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철학은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분노를 약자의 감정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한 강한 내면의 저항이라 보았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부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분노를 삼키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흘리지도 마세요. 그 감정을 잘 다듬어 단단한 문장 하나로, 시선 하나로 당신의 자리를 다시 그리는 데 사용하세요. 그건 내 기준엔 맞지 않아요. 이 말 안에 담긴 분노는 절제되어 있기에 더 강합니다. 19. 자책은 과거를 붙드는 손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까? 자책은 시간을 붙드는 감정입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을 다시 돌려보려는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과거를 돌이키는 데 있지 않고 그 감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무시당했던 그날의 기억도 지금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 당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었다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자책은 끝나고 자각이 시작됩니다. 20. 침묵은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가리는 것이다. 무시당한 후 많은 이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을 해봤자 더 상처만 남는다는 경험.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했다는 피로감. 그래서 침묵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껍질처럼 굳어갑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 침묵을 경계합니다. 침묵이 감정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설명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투명한 그림자가 되어갑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말을 삼키는 자는 세상과 멀어지고 말을 넘기는 자는 스스로와 멀어진다. 이 말은 침묵이 항상 미덕이 아님을 일깨웁니다. 무시 앞에서의 침묵은 때로 스스로를 지우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 당신의 존재는 당신의 언어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1. 왜곡된 시선에 노출되면 내면도 왜곡된다. 반복해서 무시당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까지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닐까? 정말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건 상대의 시선이 내 안의 거울을 뒤틀어버린 결과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남이 보는 나에 더 신경 쓸 때 가장 나를 잃는다. 당신이 무시당했다면 그건 단지 행동 하나가 아니라 존재 전체에 흔들림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 시선에 오래 노출될수록 당신은 타인의 판단을 내면화하게 되고 자기 기준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거리뿐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말과 감정의 거리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 거리를 확보할 때 비로소 다시 당신의 눈으로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22. 침묵과 왜곡의 반복은 결국 삶을 좁힌다. 무시당해도 말하지 않고 왜곡돼도 정정하지 않으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선택은 줄고 목소리는 사라지고 결국엔 감정이 무뎌집니다. 철학은 감정의 예민함을 약함이 아니라 깨어있음이라 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예민한 자만이 세상의 이면을 본다. 당신이 상처를 느꼈다면 그건 당신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각을 죽이지 마세요. 그 감각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그 말들, 그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조금씩 꺼내어 다시 써보세요. 그때 나는 상처받았다. 그 말은 나를 작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이 당신을 점점 다시 넓혀갑니다.
23. 무시당해도 자기 존재를 지킨 사람들.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자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무례라 불렀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타인을 존중하지만 그 존중 속에 나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지켜낸 태도는 오늘 당신에게도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이는 고립된 외곽지대에서 홀로 글을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도시의 모욕과 무시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패배자라 불렀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는다면 세상의 평가도 나를 꺾을 수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누가 뭐라 하든 자기 안의 질서를 먼저 세웠다는 것. 그리고 그 질서가 세상의 무시보다 더 크고 깊었다는 것입니다. 24. 내면의 균형은 타인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원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은 곧 무시당했을 때 바로 흔들린다면 그건 내 존재가 타인의 말에 기대어 있다는 뜻입니다. 존재의 균형은 비난 앞에서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기준을 분명히 세운다면 외부의 태도는 소음이 될 수는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키는 하루하루가 당신의 중심을 만들어갑니다. 25. 무시를 견뎌낸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무시를 견뎠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 속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켜낸 사람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존중의 필요를 누구보다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을 무시하지 않고 관계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누군가의 침묵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조금 불편하네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무시를 막고 또 다른 존중을 불러옵니다. 그는 이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민한 감각으로 사람 사이의 결을 읽고 존재 사이의 선을 지켜냅니다. 그런 사람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6. 누가 나를 무시하든 내가 나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철학자들은 언제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단지 지적인 탐구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할 때마다 흔들리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잊지 않으면 그 말들은 벽을 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의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경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문장들이 세상이 주지 못한 존중을 당신 스스로 되찾게 합니다. 27. 가장 품격 있는 복수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무시당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꺾거나 똑같이 되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복수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여전히 말하고 존재하고 빛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이긴 것입니다. 존중받기 위해 애쓰는 살보다 존중을 선택하는 삶이 더 단단합니다. 무시가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 당신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28. 마지막 문장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분노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웃으며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침묵으로 버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를 작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철학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문장은 아주 조용한 혁명의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당신의 입을 거쳐 나올 때 당신의 삶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존중의 자리로, 당신 스스로의 품격 안으로 천천히 이끌어갑니다. 이제는 웃으며 넘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불편했던 모든 순간은 누구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조용히 선을 긋고 부드럽게 말하고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로 한 그 결심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달라진 사람입니다. 철학은 언제나 당신 편에 있습니다. 말 없는 무시 속에서도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품격이 다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